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전망 1편, 부동산 정책편입니다. 내년도 부동산 정책과 어떤 트렌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전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만 하더라도 30편이 넘는 뭐 발표 자료, 연구 보고서가 인용이 됐고, 거기서만 핵심만 뽑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편으로 나누게 된 점, 그리고 또 업로드가 늦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22년도 경기는 어떨까요? 일단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예산안을 많이 편성했다. 돈 많이 풀겠다 이 얘기죠. 자,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낮은 3%대 초반,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2.2%대 예상하고 있다, 전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미통합사업은 일단 더 연장은 안 하고 바로 종료하겠다. 왜냐하면 국내적 여건이 지금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내년에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들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미국 밀 3월물 선물지수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8, 9년 만에 최고치고요.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가파르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리가 실제로 의식주 중에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비싸지면 1인 가구에 바로 타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1인 가구의 어떤 지출 비중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먹는 거, 마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1인 가구의 임대 수요에 타격이 오겠죠.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자 사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자면 민자 사업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로 했던 거 뭐 GTX 고속도로 다 집행하겠다, 차질 없이. 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투자는 역대급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TX 신안산선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하겠다. 참 다 밀리고 있죠. 예, GTX도 원래는 내년에는 개통해야 되는데 완전 개통이 내년인데 이제 밀리고 있죠, 계속.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은 좀 장기로 여유 기간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전세 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막 내놨어요. 대표적인 게 공실을 임대해서 빨리 활용하는 거라, 이제 빈집 같은 거를 매입해서 이제 전세 주는 거, 빈집 매입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비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듈러 주택으로 한번 지어서 공급해 보겠다. 그러니까 블럭처럼 이미 이제 여기저기서 만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조립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걸 위해서 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가 나오면 또 공급 측면에서 속도가 또 붙겠죠. 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동작구가 집가 상승률 1위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주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주택과 주택을 포함하는 부속 토지의 집가 상승률을 유도했다. 이거를 정부도 알아요. 이미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이주 수요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랑 구체적인 협력 방안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SR 규제 강화되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오피스텔 등 업무 시설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업무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LTV가 70%까지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이제 DSR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렇게까지도 이제 안 나온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이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신문에도 이제 보셨을 겁니다. 직전 계약보다 5%만 올리고 2년간 유지하면 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에 이제 실거주 요건 1년 채운 걸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건물주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유예 이런 것들도 이제 공식 논의하겠다. 물론 정부 발표는 확정된 건 없다지만 이거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만큼 내년에는 또 이런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유예가 실제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양도세를 중과했다가 다시 유예하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도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정부의 속마음은 제 생각입니다. 너무 올라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거품이니까 폭락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항상 문제는 급격하게 떨어질 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문제죠. 근데 진짜 문제는 급격하게 떨어질 때 나오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때 문제가 나왔죠. 네. 왜 급격하게 떨어질 때 문제가 나오냐? 그거는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2년도 그러면 정책의 모멘텀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올해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기조 유지하고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요. 금리 인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금 혜택도 자꾸 지금처럼 중과했다가 유예했다가 비과세 혜택 축소했다가 강화했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 뭐 매매 가격 조정을 계속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계속 바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파트인데요. 주거 환경과 주택 공급 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1인 가구 동향이라는 1인 가구만을 위한 통계를 따로 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사유는 학업과 직장이 2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소득을 추구하고 싶다, 내가 임대소득을 좀 얻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실 때 꼭 학군, 학업, 학교, 직장, 일자리 비중, 일자리의 비중, 일자리의 종류 등을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 입지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유형이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겠죠, 물론. 근데 다가구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좁은 면적에 안 삽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40 이하에 거주한다. 이거 바꿔 말하면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40 초과하는 면적에 거주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옛날처럼 학생이라고 1인 가구 뭐 사회초년생이라고 뭐 5평, 6평 뭐 이런데 안 삽니다. 최소 10평, 최소 1.5룸 이상 되는 거, 최소 뭐 투룸 이런 걸 원해요. 1인 가구인데도 1인 가구여도 투룸을 원합니다. 혼자 살아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촉발시킨 어떤 하나의 트렌드인데 여기에도 나오지만 18년 이후 1인 가구 중 주거면적 40제곱 이하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도 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런 경향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리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도 넓은 면적을 원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장래 인구 추계가 좀 절망적이에요. 사실 이거 진짜 절망적인 건데 향후 10년간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한다. 이거 이제 1년에 35.7만 명 감소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방 중소도시 2개가 없어지는 거죠. 1년에 평균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만으로 구성된 중소도시가 2개 없어진다. 왜냐면 이제 시가 되려면 이제 최소 15만, 대도시가 되려면 50만 최소, 그리고 광역시가 최소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35.7만 명이 매년 생산 가능 인구 없어진다는 건
그 인구만으로 구성된 중소도시 2개가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절망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 유입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절망적이죠. 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냐? 우리나라 대부분이 전공과 상관없이 직장을 다녀요. 전공과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는 비중이 1위고요. 또 구직자 중에 대졸자 비율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4년제 나오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4년제를 이제 졸업하시고 구직을 하시니까. 자, 근데 4년제를 졸업하고 내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3D 업종, 뭐 건설 현장 노동자로 뭐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자신의 전공과 최대한 맞는 직업을 찾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건설 현장, 특히 부동산에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숙련도, 어떤 스킬,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중요하잖아. 정말 그 현장에서는. 자, 근데 그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건설 현장 가보시면 대부분 아파트 건설 현장 가보시면, 저도 최근에 가봤거든요. 대부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세요. 네.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나오시면 외국인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은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합니다. 이건 뭐 독일도 그랬죠. 이건 대부분 선진국이 겪는 어떤 하나의 어떤 루트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민으로 많이 해결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신혼부부 통계도 또 따로 나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지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요. 그리고 맞벌이 비중은 증가하고 주택 소유 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요. 자,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서울, 경남 순입니다.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신도시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혼부부 수는 다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자, 신혼부부가 몇 년 차에서 애를 낳을까? 5년 차가 평균이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5년, 7년 돼도 애가 없는 부부가 많아요. 5년, 7년 되면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5년까지 신혼부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7년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부부를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이제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오버사이즈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동향 12월 거 최신거를 내놨는데 대부분 올랐지만 상승폭이 다 줄었죠. 아예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보합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유지만 됐고, 세종시는 아예 하락 전환.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파트가 40제곱 이하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매매 가격이요. 자,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오버사이즈 생각 많이 안 해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이제 결혼하면서 이사를 가도 오버사이즈 생각 안 하고 그 두 명에 맞는 수준의 가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최대한 넓은 거, 뭐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이런 신혼부부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게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예. 자, 그리고 아파트는 20년이 초과된 이 연령이 꽤 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났다. 이거는 아마 재건축 영향이 클 겁니다.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전세 가격 관련해서도 연립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에서도 40 이하에서 가장 높게 상승이 했다. 전세 가격이. 자, 그리고 연립주택은 아무래도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이제 낮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에 기대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비해서는 또 힘들다 보니까 10년 이하에서 그나마 신축에 속하는 축에서 이제 가장 높게 나왔다. 자, 이게 연구개발원이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서울에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고밀 복합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에서 이런 걸 내놨습니다. 청년 공공주택 철도 역사. 이게 철도 역사인데 공공주택? 철도 역사? 이게 뭘까? 말 그대로
하층부는 이제 철도, 상부층은 주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면은 몇 층은 철도 플랫폼이고 몇 층은 쇼핑몰이잖아요. 이거를 주택으로 바꾼다는 거죠. 하층부는 철도 플랫폼, 그리고 상층부는 주택. 이거 지금 조감도까지 내놨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 그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인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청년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붙여버리겠다, 역사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아니 고밀도로 복합 개발을 하느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에 이미 컴팩트 시티라는 어떤 개념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개발 방향이 지금까지 이제 도시 외곽으로 자꾸 신도시 크게 단지 만들어서 막 그 주택을 밀어 넣었잖아요. 주택만 밀어 넣고 나니까 일단은 주택 공급은 되는데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미래를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왜? 인구는 계속 주는데 이미 들어간 주택 수만큼 도로와, 그쵸? 뭐 상하수도, 전기,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된 비용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자,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도시 전체를 다획화시켜서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의 사례도 가져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컴팩트 시티와 같은 개념으로 개발 방식을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발맞춰서 서울시도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에 가로변 최고 높이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가로변에 최고 높이를 해제해가지고 건축물을 높일 수 있는 높이가 13m 더 높아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개발 방향이 고밀 복합 개발로 갈 것이다. 어떠한 도시의 여러가지 핵심 도심을 선정하고 그 도심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또 앞으로의 트렌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도시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핵심 도심 지역은 어딘가? GRDP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연구보고서에서 이거 발췌한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상위 30대 기초자치단체, 여기가 이제 그 도시 내의 핵심 지역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이곳을 아마 고밀복합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왜냐면 가장 생산 활동이 활발하고 그런 곳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게 정말 엉뚱한데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주택 확 올려가지고 거기다 도로 깔고 상하수도 넣고 전기 깔고 뭐하고 관리 유지 비용이 앞으로 더 들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미친듯이 감소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표를 기준으로 한 이 핵심 지역이 고밀 복합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날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탄소 중립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녹지 시설도 많이 확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공원 일모죄에 걸려가지고 막 그 풀린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어버렸잖아요. 거기 이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하고 거기다가 공원도 설치를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밀 복합을 하되 도심의 자연공원도 증설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 자연공원 구역과 가까운 곳이, 그쵸, 고밀 복합 개발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 핵심 지역 내에서도. 자, 그리고 서울시 위례선 착공 보도 자료 봐도 전기 배터리 탑재형으로 무가선 저상 트랩을 도입한다. 이거는 뭐 위례선 트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위례 신도시와 이렇게 마천역까지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배터리,
그러니까 친환경, 막 앞으로 트렌드죠. 예. 친환경 다 지화화하거나 지상으로 내놓더라도 전기 배터리 같은 거 달아가지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계속 도심 내에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이을 수 있도록 남북으로 있는 어떤 교통수단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성동구랑 노원구 연결하는 동북선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이거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동서로 이제 보이지만 사실 이게 남북이거든요. 이쪽 남쪽 여기 성동구에서 북쪽 노원구까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수남보다도 남북을 잇고 동서를 잇는 직선으로의 어떤 도심 내에 어떤 남북 동서를 잇는 직선 교통수단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밀 복합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좀 친환경적이고 또 아주 뭐랄까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교통수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의 개발 트렌드는 대규모 도시 개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이제 그거죠. 그런 것보다도 거점별 고밀 복합 개발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신축보다도 이미 있는 뭐 주택, 단층 주택이든지 노후 빌라든지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 이거 속도를 내고 있죠. 자, 그리고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거 진짜 중요하죠. 녹지시설 확충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여기 땅 풀려, 여기 뭐 이제 그린벨트 이제 풀릴 것이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린벨트로 묶으면 묶지. 거기에다가 이제 막 엉뚱한 막 신도시 세우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시설 확충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대규모 개발 후에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미 있는 곳부터 다시 보자. 이게 내년도부터 이어지는 큰 흐름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